한국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덴마크가 10조 원 현금 다발을 들고 왔지만 한국은 단 한 장의 번호표만 내밀었죠. 덴마크 차관이 무릎 꿇듯 애원했지만 한국은 냉정하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신뢰 문제라고요. 그 순간 북극의 그린란드가 흔들렸고 워싱턴 펜타곤이 급히 전화선을 붙잡았습니다. 자주포 하나 사러 온 줄 알았던 덴마크 앞에 한국이 꺼내든 건 원자력 쇄빙선이라는 괴물이었거든요. 한국을 조롱했던 선진국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신뢰를 깬 대가는 참혹했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소피아 린드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 북극과 방산 리스크를 분석하는 사람이죠. 저는 숫자로 전쟁을 예측해왔다고 믿어왔습니다. 2026년 1월 17일 새벽 워싱턴.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상부에서 걸려온 긴급 호출이었죠. 덴마크가 한국으로 갔다. 급하게 막아라. 그린란드 판이 걸려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결국 동맹국이잖아요. 미국이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 아닌가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보고서 제목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북극의 열쇠 K10 프로젝트 핵심 기술 포함. 저는 손이 떨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한국이 북극의 핵심 기술을? 제 머릿속에선 3가지 질문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덴마크가 왜 한국으로 간 거지? 왜 그린란드가 엮인 거야? 그리고 한국이 미국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고. 상부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4시간 뒤 비행기 타. 창원으로 가. 덴마크보다 먼저 한국을 설득해야 해. 저는 황급히 가방을 쌌습니다. 샤워도 제대로 못했어요. 커피 한 잔 들이키고 공항으로 달렸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 K9 자주포 계약 내역, 덴마크의 긴급 발주 요청.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덴마크가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들은 선진국이에요. 유럽의 자존심이죠. 그런 나라가 왜 아시아의 한 나라에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어. 분명히. 제 머릿속엔 2020년대 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아시아 공급망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그때 유럽 브로커와 함께 일했죠. 서류가 완벽해 보였어요. 모든 게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어요. 대형 사고였죠. 브로커가 서류를 조작한 겁니다. 하지만 조직은 진실을 덮었어요. 아시아 쪽이 불투명해서 생긴 문제라고 결론 내렸죠. 저는 그 프레임을 믿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편했으니까요. 저한테도 조직한테도 모두에게 편한 설명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를 의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투명하지 않을 거야. 데이터가 불확실할 거야. 믿을 수 없을 거야. 그런 제가 지금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창밖으론 구름뿐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론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한국 정부를 설득하는 시나리오, 미국의 압박 카드, 기술 협력 제한. 모든 게 계산됐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왜 덴마크가 먼저 움직였을까? 왜 미국이 이렇게 다급할까? 그리고 왜 보고서엔 그린란드가 나오는 거지?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린란드. 북극 항로의 관문. 미국이 사려고 했던 땅. 그곳에 한국이? 저는 픽 웃었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북극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쇄빙선? 그건 러시아나 미국 아니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한국은 그저 잘 따라오는 동맹국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까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천에 머물지 않았어요. 곧바로 국내선으로 갈아탔죠. 목적지는 창원. 공항 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한국어 간판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정돈된 도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겉모습만 그럴싸하지.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아시아야.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상부에서 또 메시지가 왔더군요. 덴마크 일행이 4시간 전에 창원에 도착했다. 서둘러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늦었어. 하지만 상관없어요. 미국이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한국은 결국 우리 말을 들을 거예요. 동맹국이잖아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창원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론 산업단지가 펼쳐졌어요. 공장들, 크레인들, 거대한 조선소. 규모는 인정할게요. 크긴 크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규모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기술이 문제죠. 그리고 신뢰.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시아에서 배운 교훈이었죠. 택시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현대 로템 본사.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젊은 한국 직원이었습니다. 소피아 린드 씨 맞으시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저는 주변을 훑어봤어요. 깔끔한 사무실, 최신 장비들, 벽에 걸린 수출 실적표. 인상적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슈하네. 어차피 미국 압박 한 번이면 끝날 텐데.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덴마크 일행은 이미 회의실에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함께 설득하면 되겠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엔 덴마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카이 헤닝센 차관. 저는 그를 알았습니다. 유럽 방산계의 실세였죠. 그의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어요. 저를 보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국도 왔군. 늦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협력하러 왔습니다. 카이 차관님. 카이가 코웃음 쳤어요. 협력? 미국이 하는 협력은 언제나 같지. 명령이잖아. 저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 반대편에 한국 측 인물이 앉아 있었거든요. 윤태경.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태블릿만 만지작거렸죠. 저는 그를 훑어봤습니다. 전형적인 아시아 관료 스타일이네. 말 없고 표정 없고. 카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린 K9 자주포가 급하게 필요해. 지금 당장. 가격은 묻지 않겠어. 윤태경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태블릿을 넘기며 한마디 했죠. 예약 없으시면 순번대로 진행됩니다. 카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순번? 우린 덴마크야. 윤태경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잔잔했습니다. 감정이라곤 없었죠. 저희는 신뢰 등급과 계약 순서로 움직입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 사람 흔들리지 않네? 카이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우린 선진국이야. 유럽의 일원이고. 윤태경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그래서요?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뭐지, 이 분위기? 윤태경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곤 벽면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큰 디스플레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국가별 납기표였죠. 폴란드 360대. 내년 4월 인도 예정. 노르웨이 150대. 내년 7월. 핀란드 200대. 내년 9월. 그리고 맨 아래 빈칸 하나. 타이탄 슬롯 미정. 저는 그 글자를 응시했습니다. 타이탄? 그게 뭐지? 윤태경이 말했어요. 덴마크는 순서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제안을 하시든지. 카이가 이를 갈았어요. 다른 제안? 그게 뭔데? 윤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의실 문을 열어젖혔죠. 일단 현장을 보시겠습니까? 저와 카이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우릴 끌고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니라.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카이 옆에 붙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차관님,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카이가 중얼거렸어요.
이상하긴.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돼요. 동맹국인데 결국엔 따를 겁니다. 카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쉬웠으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어? 저는 멈춰 섰습니다. 무슨 뜻이죠? 카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덴마크가 작년에 K9 자주포를 도입했어. 동계 훈련에서 썼지. 그래서요? 고장났어. 영하 20도에서 작동 불량이 나왔다고. 저는 픽 웃었습니다. 그것 봐요. 역시 한국 제품은 믿을 수가 없어요. 카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매뉴얼을 안 지켰어. 저급 윤활유를 썼거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덴마크 잘못이잖아요. 카이가 씁쓸하게 말했죠. 그래. 하지만 우린 언론에 한국 탓을 했어. 유럽 방산업체들 로비도 있었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지금은? 카이가 속삭였습니다. 전쟁이 코앞이야.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어. 우린 급해. 그래서 한국한테 온 거지.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네요? 카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저렇게 여유롭게 나오는 거야.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윤태경의 담담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윤태경이 손짓했어요. 타십시오. 저는 카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내려가기 시작했죠.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윤태경을 훔쳐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태블릿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뭐가 목적이지?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갑고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윤태경이 앞장섰어요. 이쪽으로. 저희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브리핑룸 안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어요. 윤태경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덴마크 국방부 발표 영상이었죠. 작년 2월, 한 덴마크 장군이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들렸어요. K9 자주포는 동계 환경에서 성능 문제를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 측 기술력 부족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카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윤태경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곤 다른 영상을 틀었죠. 이번엔 핀란드였어요. 핀란드군이 영하 30도에서 K9을 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다음은 노르웨이. 영하 25도. 역시 문제 없었습니다. 윤태경이 화면을 끄고 말했어요. 같은 무기입니다. 같은 환경입니다. 차이는 하나죠. 카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용자. 윤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매뉴얼을 지켰습니다. 덴마크는 안 지켰죠. 저는 숨을 삼켰어요. 윤태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급 윤활유를 사용하셨죠. 예열 절차를 생략하셨고요. 카이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윤태경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한국 탓을 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윤태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기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거짓말은 사용하는 쪽이 하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윤태경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비난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만 있었죠.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판결문이잖아. 카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윤태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덴마크는 우리 제품의 신뢰도를 깎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카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오. 윤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뢰 등급이 낮아졌을 뿐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덴마크를 순번 대기로 돌린 이유를요. 신뢰가 없으니까. 브리핑이 끝나고 저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카이는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복도를 걸으며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믿어온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시아는 불투명하다? 지금 본 건 뭐죠? 데이터였어요. 명확한 증거였죠. 감정 하나 없이 사실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한 번의 쇼일 뿐이야. 결국 한국은 미국 말을 들을 거야. 그렇게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죠. 소피아. 그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니콜라스. 제 전 연인이자 유럽 방산계 로비스트인 니콜라스 드브레였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이는 앞서 걷고 있었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니콜라스가 웃었어요. 그게 중요해. 내가 창원에 있다는 것도 알아.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니콜라스가 속삭였어요. 만나자. 지금. 저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니콜라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 커리어 얘기야. 복귀하고 싶지 않아? 저는 숨을 멈췄어요. 2년 전 저는 실수로 프로젝트를 망쳤습니다. 아시아 공급망 사건이었죠. 그 후로 저는 한직으로 밀려났어요. 니콜라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에 덴마크 편만 들어줘. 그럼 내 이름 다시 세워줄게.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어떻게? 니콜라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국을 불확실한 파트너로 만들면 돼. 보고서 한 줄이면 충분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잖아. 니콜라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거짓말? 소피아, 넌 이미 아시아를 의심하잖아. 그 프레임 그대로 쓰면 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니콜라스가 속삭였어요. 20분 뒤 호텔 로비에서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칙이었어요. 거짓말은 안 돼. 데이터를 봤잖아. 한국은 정직해. 다른 하나는 야망이었죠. 커리어를 되찾을 수 있어. 니콜라스가 약속했어. 그냥 보고서 한 줄이면 돼. 그리고 세 번째 목소리. 아시아는 원래 불투명해. 넌 그걸 알잖아. 경험했잖아.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카이가 뒤돌아보며 물었어요. 괜찮소?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20분 뒤 저는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창원의 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구석 소파에 앉았죠. 니콜라스가 나타났습니다. 47세,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벨기에 출신답게 세련된 옷차림이었죠.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소피아.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용것만 말해. 니콜라스가 웃었습니다. 여전히 차갑네. 좋아.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봐.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엔 계약서가 들어있었어요. 유럽 방산 컨설팅 회사 고문직 제안. 연봉은 제 현재 급여의 3배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니콜라스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한국을 의심하는 보고서만 써주면 돼. 기술적 불확실성, 신뢰도 문제 뭐든 좋아.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니콜라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지. 넌 정말로 의심하잖아. 그 프레임을 쓰는 것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까 브리핑을 봤어. 한국은 데이터로 증명했어. 니콜라스가 비웃었습니다. 데이터? 소피아, 세상은 데이터로만 돌아가지 않아. 정치야. 로비야. 프레임이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니콜라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생각해봐. 넌 2년 동안 한직에 있었어. 내 재능이 썩고 있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니콜라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그럼 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커리어, 명예, 돈. 모든 게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태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기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거짓말은 사용하는 쪽이 하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니콜라스를 똑바로 봤어요. 안 돼. 니콜라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저는 일어섰어요. 난 거짓말 안 해. 니콜라스가 픽 웃었습니다. 소피아, 넌 이미 거짓말했어. 2년 전에 아시아 탓하면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니콜라스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때와 뭐가 다르지? 어차피 넌 아시아를 믿지 않잖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니콜라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생각해봐. 내일까지 연락해. 그가 떠났습니다. 저는 로비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다시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니콜라스 말이 맞았어요. 저는 2년 전에 이미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시아를 의심하는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요. 그럼 지금은 뭐가 다른 거죠?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현대 로템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카이와 함께였어요. 카이는 어젯밤 내내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덴마크 본국과 통화했대요. 결론은 하나. 어떻게든 한국에서 무기를 받아내라. 저희는 윤태경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회의실이 아니었어요. 윤태경이 저희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물었죠. 어디 가는 겁니까? 윤태경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현장입니다. 저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거대한 도크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소였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윤태경이 내렸어요. 저희도 따라 내렸죠. 도크문 앞에 섰습니다. 윤태경이 말했어요. 덴마크는 오늘 무기만 사러 온 게 아니죠? 카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뭘 보여주려는 거지? 윤태경이 도크문을 열었습니다. 삑.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흰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리고 본 겁니다. 거대한 흰 선체를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배였어요. 하지만 평범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쇠빙선. 그것도 엄청나게 큰. 선체 옆면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프로젝트 타이탄. 저는 입을 벌린 채 그걸 응시했습니다. 윤태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차세대 원자력 추진 쇠빙선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윤태경을 봤어요. 원자력? 윤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형 원자로 탑재형입니다. 북극 항로 전용이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국이? 쇠빙선을? 원자력까지? 제 머릿속에 있던 모든 상식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쇠빙선은 러시아나 미국 아니면 북유럽 국가들의 전유물이었어요. 특히 원자력 추진은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기술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카이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자주포 따윈 이미 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그린란드. 윤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덴마크가 왜 이렇게 급한지를요. 그린란드. 북극의 관문. 덴마크 영토. 하지만 그곳을 지배하려면 쇠빙선이 필요했어요. 특히 원자력 쇠빙선.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그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윤태경이 물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카이가 윤태경에게 다가갔어요. 이걸 덴마크에 팔 수 있소? 윤태경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죠. 카이가 급하게 물었어요. 어느 나라? 윤태경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카타르, 노르웨이, 캐나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카타르? 저는 이해했습니다. 카타르는 북극 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가스를 수송하려 했어요.
노르웨이는 북극 영토방어, 캐나다는 북서항로 개척. 모두 절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카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가격은 묻지 않겠소. 얼마든지. 윤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카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뭐요? 윤태경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신뢰입니다. 그 한마디가 카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윤태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덴마크는 작년에 우리 제품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신뢰를 깼죠. 카이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윤태경이 돌아섰습니다. 신뢰를 다시 쌓고 싶으시면 순서를 기다리십시오. 카이가 무릎을 꿇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선진국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한국 앞에서 도크를 나와 저희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카이는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회의실엔 이미 자료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윤태경이 스크린을 켰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K9 자주포 성능 비교 데이터였어요. 윤태경이 말했습니다. 작년 2월 덴마크는 동계 훈련에서 K9의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덴마크군 훈련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주포가 발사를 멈췄어요. 포신이 얼어붙은 겁니다. 카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경이 계속했어요. 같은 시기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K9을 사용했습니다. 화면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왼쪽엔 덴마크, 오른쪽엔 핀란드. 핀란드 영상에선 자주포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영하 30도였는데도요. 윤태경이 설명했습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사용 방법이죠. 화면에 표가 나타났어요. 덴마크 저급 윤활유 사용, 예열 절차 생략, 매뉴얼 미준수. 핀란드 정품 윤활유, 예열 30분, 매뉴얼 준수. 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윤태경이 차갑게 말했어요. 덴마크는 매뉴얼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한국 탓을 했죠. 카이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현장 지휘관이. 윤태경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현장 지휘관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냈죠. 화면에 덴마크 국방부 보도자료가 떴어요. 한국산 무기의 동계 성능 문제 확인. 윤태경이 말했습니다. 이건 조직의 결정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카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윤태경이 다른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들입니다. 화면에 유럽 언론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무기 신뢰도 논란. 동유럽 국가들 도입 재검토. 폴란드 계약 지연.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태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덴마크의 한마디가 우리 수출에 타격을 줬습니다. 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오. 윤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있을 뿐이죠. 그가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신뢰 등급표였습니다. 국가별로 등급이 매겨져 있었어요. 폴란드 A+, 노르웨이 A, 핀란드 A, 덴마크 C. 카이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윤태경이 말했습니다. C 등급은 순번 대기입니다. 최소 1년. 카이가 소리쳤어요. 1년? 우린 지금 당장 필요해. 윤태경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하시면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시죠. 카이가 이를 갈았어요. 다른 나라 무기는 성능이 안 돼. 윤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미소가 카이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데이터로 시스템으로 신뢰 등급으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등급을 올릴 수 있어? 윤태경이 자료를 넘겼어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1년 대기. 둘째, 공식 사과와 정정 보도. 셋째, 특별계약. 카이가 눈을 빛냈어요. 특별계약? 윤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이탄 프로젝트 우선권입니다.
카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조건이 뭐요? 윤태경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카타르 제안을 상회하는 금액, 공식 성명으로 한국 기술력 인정.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어요. 그린란드 항구 사용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카이도 얼어붙었어요. 그린란드 항구. 윤태경이 설명했습니다. 타이탄은 북극 쇄빙선입니다. 항구가 필요하죠. 그린란드가 최적입니다. 카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덴마크 주권 문제요. 윤태경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택하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세계 판도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국이 북극으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쇄빙선을 미끼로. 카이가 중얼거렸어요. 본국과 상의해야겠소. 윤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들이죠. 하지만 카타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이가 일어섰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았어요. 윤태경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걸 노렸죠? 윤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그저 신뢰로 일할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뢰? 이건 협상이잖아요. 윤태경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협상도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린드 씨. 저는 차를 받아들었어요. 윤태경이 덧붙였습니다. 미국도 같은 제안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차를 쏟을 뻔했어요. 뭐라고요? 윤태경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타이탄은 한 척이 아닙니다. 세 척 건조 중이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윤태경이 계속했어요. 한 척은 덴마크나 카타르, 한 척은 캐나다, 그리고 한 척은 그가 저를 봤습니다. 미국이 원하신다면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윤태경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린드 씨,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태경이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미국에 보고하실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을 하청으로 볼 건지 파트너로 볼 건지.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차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이었어요. 상부에 보고서를 써야 했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한국이 위협적이다. 아니면 한국이 기회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창원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장 불빛들, 도로의 차량들, 질서정연한 도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무시하던 나라야?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니콜라스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결정했어? 내일 아침까지 답 줘. 저는 휴대전화를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어요. 빈 문서.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죠? 불확실하다. 거짓말이에요. 신뢰할 수 없다. 제가 본 건 정반대였어요. 저는 지우개를 눌렀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한국은 또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카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들어와도 되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이가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본국과 연락하셨어요? 카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미쳤소. 무슨 뜻이죠? 카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10조 원을 승인했소. 현금 일시불로.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조요? 카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K9 자주포 긴급 도입. 그리고 타이탄 우선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카이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소.
뭔데요? 카이가 저를 봤습니다. 미국이 방해하지 않아야 해. 저는 얼어붙었어요. 카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내 상부가 압박할 게 뻔하지 않소? 한국한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카이가 일어섰습니다. 린드 씨, 부탁이요. 이번엔 좀 가만히 있어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이가 나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았죠. 하지만 이젠 뭘 써야 할지 더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현대 로템에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윤태경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결정하셨습니까? 린드 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윤태경이 차를 권했어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윤태경이 말했습니다. 덴마크가 제안했습니다. 10조 원 현금. 저는 차를 마시다 멈췄어요. 받으실 건가요? 윤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윤태경이 창밖을 봤어요. 신뢰 문제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10조 원인데요. 윤태경이 저를 봤습니다. 돈으로 신뢰를 살 순 없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윤태경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덴마크 때문에 납기를 깨면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와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태경이 계속했습니다. 10조 원은 일회성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장기적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요. 윤태경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뭔데요? 윤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납품. 대신 타이탄 우선권.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덴마크가 받아들였나요? 윤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전에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국이 10조 원을 거절했어요. 신뢰 때문에. 그리고 덴마크를 1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냐고요? 타이탄 때문에.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윤태경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를 봤어요. 뭘요? 윤태경이 설명했습니다. 타이탄 한 척이 남았습니다. 미국이 원하신다면. 저는 숨을 삼켰어요. 조건은요? 윤태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카타르 제한 상회. 공식 파트너 인정. 그리고 알래스카 항구 사용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알래스카? 윤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극 항로의 또 다른 관문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이 받아들일 리 없어요. 윤태경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캐나다나 노르웨이에 가겠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태경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린드 씨,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윤태경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보고서 잘 쓰십시오. 진실을요.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상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물었죠. 상황이 어떤가?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한국이 우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부가 침묵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보고해.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타이탄, 북극, 신뢰 시스템 모든 것. 상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곤 말했어요. 압박하지 마. 협상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미국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국 앞에서. 그날 오후 저는 도크로 다시 갔습니다. 타이탄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윤태경이 동행했습니다. 도크 문이 열렸어요. 흰 선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거대했습니다. 윤태경이 설명했습니다.
길이 200m, 폭 40m, 배수량 5만 톤. 저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선체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윤태경이 계속했어요. 소형 원자로 탑재. 30년 연료 교체 불필요. 북극 얼음 3m까지 파쇄 가능.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거예요? 윤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합작입니다. 저는 선체를 만졌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엄청난 기술이 들어있었어요. 윤태경이 사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사다리를 탔습니다. 갑판에 올라섰어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헬리콥터 착륙장, 크레인, 연구 장비들. 윤태경이 설명했습니다. 이 배는 단순 쇄빙선이 아닙니다. 북극 연구 플랫폼이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선교로 가는 문이 보였습니다. 윤태경이 앞장섰어요. 저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선교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유리창이 펼쳐졌습니다. 도크 전체가 보였어요. 윤태경이 조종석을 가리켰습니다. 최신 항해 시스템, 인공지능 빙하 회피, 위성통신. 저는 계기판들을 봤어요. 모든 게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윤태경이 말했습니다. 이 배는 한국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윤태경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곳에 두 척이 더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도크 옆 건물에 두 개의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건조 중이었어요. 윤태경이 설명했습니다. 1년 후 완공 예정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세 척. 한국이 북극에 세 척의 원자력 쇄빙선을 띄울 겁니다. 윤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극은 미래의 바다입니다. 한국은 거기 있을 겁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윤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반도 국가입니다. 바다가 우리 길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태경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타이탄이 거기 서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마치 한국처럼. 선교에서 내려와 저희는 다시 도크 바닥에 섰습니다. 윤태경이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대답했어요. 압도적이에요. 윤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뭐가요? 윤태경이 설명했습니다. 우릴 무시하던 사람들이 다시 보게 만드는 것. 저는 숨을 삼켰어요. 윤태경이 계속했습니다. 덴마크가 우릴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조를 들고 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경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린드 씨도 우릴 의심했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윤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증명하면 되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윤태경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윤태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타이탄을 다시 올려다봤어요. 거대한 흰 선체, 한국의 야망, 그리고 제 무너진 편견.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난 틀렸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상부였습니다. 저는 받았죠. 린드, 긴급 상황이야.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타이탄. 그 배 절대 덴마크 손에 넘어가면 안 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덴마크가 계약했습니다. 상부가 소리쳤어요. 막아. 어떻게든. 어떻게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해. 기술 감사, 지재권 문제 뭐든 좋아.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건 협박이잖아요.
상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치야. 린드, 넌 그걸 알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니콜라스였습니다. 그가 밀고 들어왔어요. 결정했어?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니콜라스가 문을 닫았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소피아, 시간 없어. 답 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난 거짓말 안 해. 니콜라스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넌 이미 했어. 2년 전에.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니콜라스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아시아를 의심하는 보고서만 써주면 돼. 그럼 덴마크가 유리해지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그만해. 니콜라스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난 한국을 봤어. 직접. 그들은 정직해. 니콜라스가 픽 웃었습니다. 정직? 소피아,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더 이상 내 게임 안 해. 니콜라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가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명확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엔 진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상부에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평가 파트너 하청아님. 내용엔 제가 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타이탄 신뢰 시스템 기술력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국을 하청으로 보는 순간 북극에서 미국은 패배합니다. 보내고 나서 저는 휴대전화를 껐어요. 상부가 폭발할 게 뻔했으니까.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썼어요. 처음으로. 오후 저는 윤태경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미팅이었어요. 윤태경이 물었습니다. 보고서 쓰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을요. 윤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상부 반응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전화를 꺼놨거든요. 윤태경이 웃었습니다. 용감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옳은 거예요. 윤태경이 차를 권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어요. 윤태경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다 멈췄어요. 뭐라고요? 윤태경이 설명했습니다. 타이탄 한 척 계약, 알래스카 항구 공동 사용 합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요? 윤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전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미국이 한국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윤태경이 덧붙였습니다. 린드 씨 보고서 덕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요? 윤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윤태경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린드 씨, 공정하게 봐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할 건 없어요. 당연한 일이니까. 윤태경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태경이 말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십시오. 파트너로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러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창원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달라 보였어요. 공장들이 자랑스러워 보였고 사람들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창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달라진 겁니다. 제 시선이.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일 잘 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배웠어요. 기사가 웃었어요. 한국 좋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로요. 비행기 안. 저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새 보고서였습니다.
제목 북극 전략 재수립 마이너스 한국과의 파트너십. 저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였습니다.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판을 짜는 플레이어야. 그리고 저는 그걸 인정해요. 처음으로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상부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회의실엔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평가 보고서. 화면에 자료가 떴어요. 타이탄 사진, 성능 데이터, 계약 내역. 관료들이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하청 국가가 아닙니다.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뭔데? 저는 대답했어요. 파트너입니다. 동등한. 침묵이 흘렀어요. 다른 관료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한국은 신뢰로 움직여요. 압박은 역효과만 냅니다. 관료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덴마크가 10조 원을 들고 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신뢰가 없어서죠. 한 관료가 중얼거렸어요. 신뢰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 방식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제목 권고사항. 첫째,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 둘째, 타이탄 프로젝트 참여. 셋째, 북극 공동 전략 수립.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린드, 확신하나?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네, 확신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동료가 다가왔어요. 린드, 용감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니콜라스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던데요?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유럽에서 쫓겨났대. 로비 스캔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동료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서 쓴 다음 날 터졌어. 덴마크 방산 비리.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니콜라스가 엮였군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자료 넘겼대. 조용히.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한국이? 동료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도 게임을 하더라고. 다만 정직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태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니콜라스의 비리를요. 하지만 조용히 증거를 모았고 적절한 때 넘긴 거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공식 사절단이었어요. 미국 국방부 차관보, 북극 전략팀장, 그리고 저. 우리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타이탄 계약 최종 서명.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윤태경이 나와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린드 씨.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파트너로서요. 윤태경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창원의 조선소.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측과 한국 측이 마주 앉았어요. 계약서가 오갔습니다. 타이탄 1호선 미국 인도. 알래스카 항구 공동 사용. 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 서명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윤태경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눈빛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서명식 후 리셉션이 열렸어요. 저는 윤태경 옆에 섰습니다. 축하합니다. 윤태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린드 씨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들이 증명했어요. 실력으로. 윤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뭐가요? 윤태경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도크가 보였어요. 타이탄 2호선, 3호선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윤태경이 말했습니다. 북극은 넓습니다. 우린 계속 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도 함께 가겠습니다. 윤태경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파트너로서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파트너로서. 리셉션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새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 북극 시대, 한국과의 동행.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그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말하죠. 그들은 협박하지 않습니다. 신뢰로 움직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놓칩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창원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공장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요. 조용하지만 강한, 겸손하지만 자신 있는, 그리고 세계를 바꾸고 있는. 3개월 후, 타이탄 1호선이 알래스카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러 갔어요. 거대한 흰 선체가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미국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어요. 저는 그걸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윤태경도 거기 있었어요.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장관이에요. 윤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북극이 열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요. 윤태경이 배를 가리켰습니다. 저 배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계속 갈 겁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어디까지요? 윤태경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를 바꿔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죠.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앞서가는 나라예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봤어요. 알래스카의 설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로 타이탄이 보였어요. 흰 선체가 얼음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해냈어요.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리고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지난 몇 달이 스쳐 지나갔어요. 덴마크의 굴욕, 타이탄의 위용, 윤태경의 담담함, 그리고 제 변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지를요. 소리치지 않고, 데이터로, 신뢰로, 그리고 실력으로. 워싱턴, 제 사무실. 벽에는 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타이탄 진수식 사진. 그 앞에서 미국과 한국 국기가 나란히. 저는 그걸 보며 매일 생각합니다. 한국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그들은 조용하지만 강해요. 겸손하지만 자신 있죠. 그리고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배씩, 한 번에 한 계약씩, 한 번에 한 파트너씩. 저는 그 과정의 일부가 된 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요. 한국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들이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지. 그리고 배워라. 겸손과 자신감, 신뢰와 실력. 그게 한국이니까.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